네, 안녕하십니까. 월요 주식 브리핑 김장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 주 못 뵀습니다. 제가, 진짜 체해가지고요. 뭐 먹다가. 그래가지고, 월요일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 못 돌렸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열심히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 주식 브리핑. 자, 오늘 이제 한 주간에, 지난주 한 주를 좀 정리를 해보고,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다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일단 지난주를 좀 돌아보면 많은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를 한 몇 주 동안 계속 기다렸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예, 실적 발표. 근데 저는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 예, 제가 나올 거다라고 항상 예상을 하고 좀 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의 서프라이즈 자체가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몰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까지의 수주를 거의 받았다고 해서 캐파가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상당히 거기에 이제 맞춰서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었고, 그래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지난주에 상당히 좀 강하게 AI 반도체, 이 AI 반도체는 뭐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HBM 반도체가 주로 위주잖아요. HBM 반도체. HBM 반도체를 위주로 우리가 좀 볼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근데 드렸는데, 그래서 종목도 많이 얘기 드렸어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뭐, 한미 반도체는 좀 너무, 우리가 이미 매도를 했던 종목이라서, 예, 제가, 매도 어디서 하셨나요? 근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보면 제가 있어요. 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한미반도체는 이제 상한가 41,200원에 매도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보시면 한 요 정도? 차트 보면서 하는 게 낫겠죠? 예.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여기서 매도를 해서 이제 여기서 사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스킵하고, 이스페타시스를 그대로 밀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HBM 반도체 위주로 종목들 많이 있는데, 그다음 ISC, 프로텍, 그다음 이오테크닉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한미반도체가 차라리 나았고요.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오늘 이제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게 8월 28일 날인데, 오늘 좀 급등을 나와서, 이게 사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사안사의 메인 코너, 메인 영상 있잖아요. 그 메인 영상에서 제가 사안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 그냥 본전은 갔어요.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물론 지난주에 얘기 드렸을 때가, 요 구간이었어요. 요 구간이었는데, 요 구간에서 이제 화요일날 이제 갭으로 올랐다가 밀어버리고, 예, 빠졌는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다시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제 다시 올라오는 오늘 7% 올라왔는데, 수익률에 포함이 안 됐죠. 7% 올라온 거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결과론적으로는 엔비디아 시적은 상당히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리하는 바로는 그냥 이렇습니다. 그냥 추가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좀 흔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로는 맞았던 것 같아요. 세론. 엔비디아 세로는 맞았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결국은 세론이었어요. 세론은 맞았는데, 세론 실적 발표하니까 뉴스 맞고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고, 관련주들이 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그럼 꺾이느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럼 엔비디아를 한번 보시면은, 엔비디아 근본적으로 꺾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흐름은 꺾이는 상황, 엔비디아가 꺾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요거는 조금 우리가 또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아직 확실히 매도는 하진 않았어요. 확실히 아예 매도는 하진 않았고 계속 홀딩인데, 오늘 10% 급등했으니까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노려보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만약 이제 세론이었다는 게 좀 안타깝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뭐 있었냐면, 지난주에 이제 AI 주간이었죠. 지난주는 완전히 AI 주간이었는데, AI 주간에 이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상장사명으로 제가 할게요. 예. 왜냐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 상장사명으로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네이버, 한글로 네이버 치지 말고 상장사명으로 가자 이거야. 자, 하이퍼클로버 X, 클로바 X죠. 예.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설명 때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가. 목요일날 설명할 때까지는 이제
아침부터 이제 네이버의 단23 그 행사 때 설명하고 내용 나오는 것까지 대단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어떤 걸 얘기했냐면 엔비디아는 AI 하드웨어를 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 하이퍼클로박스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를 보자 했어요. 저희는 컨셉이. 근데 그래서 이제 종목을 제가 엠노랑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알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AI 진단 관련으로 하나 좀 추가해보자 해서 뷰노 정도를 갖고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알체라가 그날 당일은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이제 밀렸는데 알체라에서 좀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엠노가 알체라는 이제 당일날 이날 이제 12% 무려 장중에 18%까지 올라왔네요. 그러다가 이제 밀리면서 밀린 상태고요. 그리고 결국 알체라는 실패를 했고 엠로는 저희가 계속 홀딩 중인데 오히려 엠로는 가지 않았다가 이제서야 다시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엠로를 얘기할 때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 분노의 삼성 SDS의 공격적인 행보를 기대하자라고 얘기 드리면서 이제 엠노를 얘기 드렸던 건데 엠노가 오늘 10%딱 찍었죠. 10% 정도 올라왔고 우리는 그 밑에서 이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 여유롭게 수익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뷰노는 이건 공략을 못했어요. 공략을 못했는데 뷰노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주식이 항상 이래요. 주식이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뷰노가 AI 진단 쪽으로 이제 AI 진단을 얘기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AI 관련주 해가지고 수급이 좀 붙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장이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붙어 있고 하는 종목은 결국 뷰노가 제일 괜찮지 않을까. 루닛은 이제 이벤트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제가 오히려 루닛보다는 뷰노, 그러니까 유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유중 때문에. 근데 유중을 근데 루닛이 또 잘 극복했어요. 또 루닛이 좀 잘 극복하는 바람에 그래도 뷰노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아직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번 AI 데이 때는 좀 약간 실패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주로 이제 우리가 목요일날 이슈가 좀 많았는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해가 있다 얘기 드리면서 이제 금리는 어차피 뭐 동결할 건데 동결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이제 그날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시간으로 얘기를 저희가 따로 노란톡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뭐 그런 형태인데 의견도 모으고 뭐 이런 형태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지금 금리를 올려야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할게요.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름 전에 금리를 올렸어야로 다시 얘기 드릴게요. 사실 지금은 이제 금리를 올리기엔 또 애매한 시점이 됐어요.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님이 하는 말씀이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럼 그 전에 올렸어야죠. 그 전에 못해도 50bp까지는 더 올렸었어야죠. 50bp 정도? 근데 이제 지금 올려야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여름 전에 금리 올렸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정책 수단이 많아진다. 여기에 대한 포커스였거든요, 저는. 이 포커스였는데, 나중에 뭐 문제가 언제 생기나요? 근데 저는 사실 중국 이슈가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중국 이슈가. 중국의 경기 부진이 심각하다. 물론 오늘은, 사실 오늘은 제가 얘기 드리자면, 자, 보시면, 상해 종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장중에 난리도 아니죠. 시초가가 5%를 쏴버리고 근데 그걸 또 밀어버렸어요. 또 자, 이 정말 상해 A네요. 상해도 마찬가지,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긴 한데 항생도 마찬가지고 갭으로 떠서 띄운 다음에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이슈 일단락된 거 아닌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고 중국은 지금 근본적으로 부동산 이슈가 있죠. 부동산 이슈가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이제 자금 부동산에 중국에 한 1억 5천만 채가
1억 5천만 채가 이제 미분양이에요. 근데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계속 부채로 사업을 해왔어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죠. 헝다, 왕커, 그 다음에 비구이안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비구이안이 이제 사실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 다음 거기 경영자들이 나쁘진 않다. 경영 능력이 나쁘진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건 중국의 재무제품이 믿을 수 없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계속 얘기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 중국은 크게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게 제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고, 이 다음 위기가 찾아오면 그게 중국에서 발생하는 위기일 거다라는 게 제가 얘기 드리는, 집중적으로 얘기 드리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를 했어요.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카카오 오프채팅방 계시는 분들이 좀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서운 건 제가 알겠어요. 무서운 건 알겠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 시나리오가 이렇습니다. 기본 시나리오가 사실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이 거의 50%예요. 거의 50%고 현재 20%라고 보면 되고요. 실질 20%가 이제 수치상. 그리고 근데 이걸 발표를 안 하고 있죠. 중국이 또 발표를 안 해요. 청년 실업 아예 그냥 정말 심각하거든요. 청년 실업 사실 실질적으로는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을 실업으로 잡는데, 그러니까 구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면은 결국 구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구직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50% 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 현지 상황이. 그러면 중국이, 그러면, 그리고 경제적으로, 경제 지표도 다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요. 제가 요걸 데이터를 몇 개를 봤는데,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도 이걸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이제 오늘 올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올랐다고 해서 이게 끝났다고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 의미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요건데, 자, 예, 요건 제가 예전에 지난주 TV방송 했던 내용입니다. 지난주 초부터 했던 내용인데, 중국의 장기 경제 성장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덩샤오핑 등록병 때는 9%대, 평균 9%대, 장점일 때 평균 9%대, 장점일 때 9%는요, 사실 이거 밑으로 나오기도 힘들어요. 사실. 예. 그 아시아 금융 외환위기 때 좀 내려간 거 빼고는 사실 이때 10% 이상 나온 게 사실 맞고요. 저는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공산당 인민청년단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중국은 이제 공산당 계파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계파가 있는데, 중국이 공산당 계파가 이제 상하이방, 그 다음 태자당, 그 다음에 공청단인데, 공산당 인민청년단을 공청단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서로 싸워요. 권력을 잡으려고. 근데 이제 지금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돌아가면서 했어요.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 장점이 상하이방, 후진타고 공산당 인민청년단인데, 이쪽이 인재가 좀 많아요. 인원수도 많고, 중국의 최대 계파고, 근데 공산당 최대 계파고, 근데 이쪽에 후진타오가 정말 잘하긴 했어요. 정말 잘하긴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상당히 잘 나왔다. 물론 호황이긴 했지만 또 그때도.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시진핑으로 넘어가고 나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진핑 된 뒤로부터. 근데 이게 좀 심각하다. 여러분 지금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게 19년 이후에 쭉 꺾이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인데,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 자기들이 좀 코로나 잘 방어했다고 병원 지들이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잘 방어한다고 막 전개가 좀 올랐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리오프닝 늦게 타이밍 안 잡고 막 그렇게 했더니 결국 경기 침체로 가는 꼴이죠. 이게 지금 중국 코로나 초기하고 똑같아요. 경제 성장 지금 추이가 그래요. 그 정도 코로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그 정도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심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정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결국은 사실 이 다음에 시진핑의 상하이방은 완전히 전멸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진타오의 공청단이 잘 이끌고 가다가 시진핑이 4년임 할 때 후진타오가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막 하다가 막 후진핑한테 이거 따지다가 결국 끌려나갔잖아요. 그게 이제 상징적인 건데, 상무위원회 공청단이 한 명도 없어요. 예.
태자당이 다 쓸었다. 태자당 내에서도 또 특히 시진핑의 측근들만 되는 상태고, 그런 권력이 얼마나 뭘 잘하겠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최대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국의 후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올라오는 과정이 엄청 대단해요. 거의 뭐 드라마처럼 올라온 사람이고, 약간 청량하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하고, 공부는 당연히 엄청 잘하고, 예, 근데 후추나가 이게 공청단입니다. 근데 공청단의 후추나가 상무위원회에 못 들어갔어요. 공청단 화가 나 있죠, 잔뜩. 우리가 최대 개파인데 단 한 명도 상무위원회 이름 못 올렸다? 이거 태자당 독재죠, 그냥. 근데 그 시진핑 독재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더 중국이 후추나가 만약에 상무위원이 되거나 후추나가 다운 권력을 받았으면 중국의 문제가 후추나가 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요. 그 정도 뛰어난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하늘이 도운 건가요? 이게 하늘이 도왔다 그래야 되나? 근데 왜 하늘이 도왔다는 느낌이 나지? 나는 하늘이 좀 도왔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 시진핑이 후추나를 결국 후청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능력도 없는 애들이 올라오는 건데, 그쵸?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중국은 이걸 극복하지 못할 거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지방정부랑 공기업이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그림자금융 때문에. 금전금융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또 벌써 15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금전금융 자체가 이제 중국에 땅 가지고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그걸로 인프라 투자하고 인프라 사업을 했던 건데, 이게 땅 가지고 대출 일으켜서 하다 보니까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요. 부채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 부채는 아직 터지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냥 부동산 개발했던 중국의 부동산 개발이 GDP의 4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사실상 건설 인프라로 커온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왔으니 이게 아직 그 지금 부동산 개발에서 문제가 터진 것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과연 지방정부나 공기업 부채가 터지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국이 소비가 다운되고, 그럼 결국 경기는 계속 침체가 될 거다. 중국은 물론 발악을 할 겁니다. 뭐 어떻게 발악을 할 거냐. 결국 경기 부양책 발악을 할 건데,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위안화 판가절하 때문에 경기 부양책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추가로 얘기를 드리자면 공기업이나 지방정부가 부채 일으켜서 지금까지 다 경기 부양책 해왔는데 거기서 또 일으킨다고 이거를 못합니다. 중국이 외환 보이고 던지면서 미국의 국채 던져가면서 외환 보이고 가지고 인프라 투자 모를까? 예,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중국은 이걸로 크게 한번 무너질 거다. 근데 그 크게 무너질 때 전 세계가 한번 흔들릴 거다. 예. 위기가, 근데 무슨 위기? 중국발 위기. 중국발 경기 침체 위기. 이 중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 100%라고 현재 자신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 내부적인 불만을 표출할 거고, 내부적인 불만 표출은 독재자로 하여금 더 권력을 공고히 하고 싶은 욕망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 그러면 중국 어떻게 할 거냐? 외부의 적을 만들 거예요. 그게 누구냐? 대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이제 전땡이라고 하는데, 요 얘기인데, 요거는 쓰지 않을게요. 요거 쓰면은 우리 유튜브 채널에 뭐가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앞으로 전땡이라고 하면 요걸로 알아주세요. 전땡이라고 하면 이 전땡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땡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대만을 침공한다면 저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보죠.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너무 또 이런 얘기만 너무 심취해서 하는 거냐,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중국의 중국군의 5대 정부예요. 북부정부, 중부정부, 동부정부, 남부정부, 서부정부. 근데
대만 쪽은요, 동부정부하고 남부정부가 같이 엮여 있고요, 중부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예,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북부정부가 있는 이유는 뭐냐? 북부정부는 러시아 관심 없어요. 예, 북한에서 유사시에 북한이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르게 남하하는 게 북부정부의 주요 전략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문제가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싸울 것 같아요? 미국이 대만 지원하고 한국은 북한하고 붙겠죠.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 북한이 아마, 그러니까 중국이 그 정도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미 다 섭외를 해놨겠죠. 그리고 북한한테 한국,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일본 견제, 이런 식으로 아마 전략을 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뭐의 기회다? 통일의 기회라고 좀 생각. 통일의 기회. 물론 이게 뭐 사람이 죽는 전땡이 뭐가 이렇게 뭐 좋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현실적으로 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빠르게 북진해서 이제 우리 제 7군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7군단 전력 자체가 유럽 전체 육군 기갑 전력보다도 우수하거든요. 근데 우리 7군단은 오로지 북진 전략을 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온다 해도 방어선 치고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북진으로.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북부정부만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7군단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육군 전력으로 따지면 북한하고 중국의 북부정부까지는 충분히 상대하고도 남아요. 예. 충분히 저는 오히려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통일의 기회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좀 드리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좀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같이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살벌한 얘기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전땡을 얘기하는 거는 살벌한 얘기예요. 예. 근데 저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 예. 그럴 경우 이제 러시아가 들어오면 이제 러시아는 일본이 상대해줘야 돼. 거죠. 왜냐면 어차피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또 영토 분쟁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일본에서 상대할 걸로 보여지고, 러시아 극동함대는요. 극동함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함대 같은 경우는 일본의 해자대가 상대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하고 뭐 좋아요. 일본하고 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솔직히 뭐 그 정치적 얘기 지난주부터 계속 저한테 이제 뭐라 하는데, 근데 저는 그거예요. 그냥 어차피 일본이 뭐 우리가 방류하지 말라 그래서 일본이 방류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냥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반대하자 이거예요. 저는 그냥 시원하게 반대하고 그냥 그래도 어차피 일본 방류할 건데, 예, 그럼 국론 분열이라도 없지 않냐. 우리는 그냥 저는 그 생각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러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당연히 미국과 함께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중국은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그때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하냐? 우리가 이길 거다. 예, 우리가 이길 거고 중국이 여기서 무너질 거다 아마. 그러면 증시는 보존이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주시장은 돌아 나올 거다라는 이제 그런 궁극적인 이제 장기 플랜의 구상입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뭐 그런 일이 그럼 벌어지냐, 꼭 벌어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요런 시나리오들이 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제가 그리고 있다라는 거 정도예요. 그런 정도니까 너무 또 심취해가지고 또 그러지 말자. 얘기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괜히 얘기했나? 이거 논란 있을 것 같은데. 여튼간에 자, 여튼간에 이런 형태였고, 지난주에 그러면서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었죠. 잭슨홀 미팅. 잭슨홀인지 여튼간에 잭슨홀에서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비둘기 파적일 것이다. 쫄지 말자. 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긴 맞았어요. 맞긴 맞았습니다. 근데 맞긴 맞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원론에서는 금리 인상이 맞다. 근데 파월의장의 얘기들이나 전체적인 그 분위기 흐름을 보자면 원론적인 맞는데, 강론에서 비둘기 파적인 게 당연히 나와가지고 오늘 시장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 타임라인대로 보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동안에 시진핑 주석이 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만난다고, 만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아니 뭐 우리가 그렇게 보자고 할 때는 뭐 코로나라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예, 그 만나줄 필요가 있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서 중국이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반사 이익을 얻을 필요는 있다. 굳이 얘네들이 우리 오겠다는데 뭐 막을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그거예요. 아, 또 이것도 얘기하면 또 중국 사람들 그만 환영하는 거냐. 아, 저도 중국 분들 많이 계시는데 가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돈 벌 거 좀 벌자. 예, 돈 벌 건 벌자 이거예요. 예, 돈 벌 건 벌자는 건데,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저는 많이 올랐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이제 면세점 물건이 없다, 호텔 잘 된다, 예, 카지노 기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솔직히 기저효과가 좀 있을 거다. 이거 감안하자, 기저효과를. 그러니까 너무 눈높이를 높이지 말자는 거예요. 이 관련주들은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뭐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 그러니까 너무 눈높이를 많이 높이지 말자. 예, 다만 전략적으로 볼 건 뭐가 있냐면, 화장품, 그 다음에 피부 미용. 이쪽은 좀 더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건 눈높이를 좀 높여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많이 왔대요. 왜냐하면 코로나도 풀렸고, 그러다가 단체 관광도 풀렸고, 그러니까 한국에 왔다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SNS에 막 뭐 중국 SNS 많이 올린대요. 올리는데 많은 내용이 뭐냐면, 아, 한국 사람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 한국 왜 이렇게 물이 좋냐, 깨끗하냐, 뭐 그런 거에 감탄을 한대요. 그쪽에 상당히 이슈가 요즘 많이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중국에 확인해 봤냐고요? 제가 중국 소식을 정말 많이 봐요. 예. 예. 적을 알아야,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뭐 꼭 중국이 적이냐? 아,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길 테니까 알아서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좀 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뭐가 나왔죠? GS건설 얘기가 나왔죠. 근데 GS건설, 자, 건설주, GS건설이 10개월 영업정지 받았는데, 뭐 과하냐 안 과하냐 그건 중요하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어.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죠. 뭐가 중요해요? 건설주가 지금 가냐 안 가냐. 건설주, GS건설. 아니, 나는 이게 왜 오르지? 이해가 안 되는. 물론 많이 밀 떨어졌으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지금 부동산 안 좋아요. 예. 살짝 반등 중인데,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사실 국내 부동산 기대하지 말자 라는 주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국내 부동산 건설사가 물론 해외도 있지만, 해외 프로젝트도 하지만 일단 국내 기반을 두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절반 안 되고 PF 안 좋아요. 어차피 프로젝트 파이낸싱 어차피 지금 안 좋은 상태고, 아직 내가 터지지도 않았고,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겨우 막는다 하더라도 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주 기대하지 말자. 근데 건설 기자재는 보자. 자, 건설 기자재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기계, 이런 종목들,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인프라 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했을 경우, 모르겠어요. 이번 시진핑이 만약에 우리나라 김석일 대통령하고 같이 뭐 회담을 한다면 뭐 시원하게 한번 요구할 수도 있죠. 야, 우리가 인프라 깔아줄게. 우리 좀 해줘. 근데 우리나라 건설사가 가서 거기서 뭐 하는 거 봤어요? 중국 받아주지도 않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중국한테. 그냥 그게 아니라 뭐 건설 인프라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 중장비, 뭐 전력, 전선, 뭐 이런 변압기 작업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일부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중국이 경기부양책 필요하니까. 왜냐, 중국 경기 안 좋으니까. 그래서 건설은 안 보지 말고 건설 기자재를 보자, 차라리.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나왔던 게 원자력 나왔는데, 원자력, 여러분 된다고 보십니까, 원자력이? 현 정부에서 밀어서?
밀고 있어서 형 정부에서 밀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세우는 거하고 해외 원자력 발전소 수주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해외 원자력 발전소 수주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딴지를 걸어요. 뭘로요? 특허로. 경수로 원자로 같은 경우 자기들 특허 있다고 자꾸 딴지를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수주를 해도 니네 우리한테 돈 줘야 돼. 너네 수주 무효야. 이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해외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하는 게 진척이 없어요, 지금. 예. 난 지금 현 정부 관계자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자력 발전 로드맵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거 예전부터 이거 시비 걸었단 말이야 자꾸. 그럼 이걸 미국하고 협상할 때 이거 해결을 미국이 하게 하든지. 예. 아니면 이게 협상이 안 되면은 해외 원자로 수주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일부 접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 원자로. 저는 원자력 발전 괜찮다고 봅니다. 예. 당장 지금 탄소 배출로 죽게 생겼는데 지금 방사능 문제예요 지금. 예. 근데 국내 원자로 그럼 어디다 질 거냐고요. 아니 다들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건 찬성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집 근처에다 짓는 건 다 반대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오래 걸려요. 이게 사회적 합의가 너무 오래 걸려서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SMR이 그러면 답이다 해서 SMR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SMR 얘기가 나온 게 오늘 나온 게 아니에요. 2022년에 나온 거 지금 재탕 3탕 4탕 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제가 현대건설 얘기 좀 나온 거잖아요. 네.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그 원자로 그 SMR 소형 모듈원전 하는 쪽이 그러니까 소형 모듈원전 뭐냐면 기존의 원자로가 엄청나게 거대하고 큰 규모라 거기 미사일 하나 떨어지고 문제 생기면 거기 핵폭탄급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그 원자로를 좀 규모를 좀 줄이고 이동식 원자로를 하고 뭐 이러면은 좀 그런 단점들이 보완될 거 아니냐 해서 SMR이 현재 각광받고 있는 거 맞는데 현대건설 이런 거 다 괜찮아요. 근데 이 SMR에 우리가 기술력이 없고 기본적으로 발전소 건설하는데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이것도 진행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뭐 한국전력 볼 수 있어요. 근데 난 그래서 원자력 발전 관련 원전 관련주는 일단 일회성일 가능성이 좀 높다. 추세적으로 돌리기가 쉽지가 않다. 물론 웨스팅하우스가 특허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협의했는데 만약에 협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로열티를 얼마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얘기는 또 달라져요. 또 달라지는데 그 사건이 그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것도 다만이 있어요.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그러니까 방사능 제거, 그 다음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 관련주 처리 측정까지 갑시다. 측정 관련주들은 계속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자.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제가 노란톡 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종목이 뭐였는지. 오르비텍이었잖아요. 오르비텍. 근데 오르비텍이 오늘 SMR 유탄 맞고 급등했어요. 더 급등하더라고요. 예. 저 오르비텍을 제일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대정화금 뭐 이런 거 있어요. 대정화금도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할 때부터 지금 막 변동폭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예, 대정화금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근데 시가총액이 작은데 조금 올라왔어요. 조금 더 올라오면서 거래할 정도 수준 된다 이제. 예, 거래할 정도 수준 되고 대정화금이 또 실적이 보이시죠? 제가 왜 대정화금을 왜 얘기하는지. 예, 실적이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예,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분석 진단 특수 시험용 시약, 그 방사능 측정 관련해서 대정화금 좀 요 정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했나요? 한 주 동안 아니, 더 있는데 이거 다음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져서 일단은 요거 하고 다음 주 이번 주 일정 빨리 할게요. 야 이거 또 오늘 또 엄청 길어지네. 자 보시면 이번 주 일정 쭉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는데 오늘 뭐 볼 거 딱히 없고요. 예, 자 오늘도 없고 자 내일도 없고 자 중요한 거는 미국 2분기 GDP 장점치 요거가 아마 이제 목요일날 영향을 주겠죠. 목요일날 영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뭐 셀스포스 특정 나오네요. 걸리고 큰 회사들 중에는 큰 회사 없고 HP 정도 베스트바이면 소매 판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관련주로야. 우리나라 관련주로 꼭 이걸 거래 안 하시더라도. 자, 그 다음에 지수 리밸런싱 요거 정도, 요거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딱히 뭐 없습니다. 자, 없는 상태에서 이제 넘어가는데, PMI 일단 요거는 뭐 상황 안 좋을 거 어느 정도 예상하니까 예상하고 넘어갈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미국 PC. 미국 PC가 7월 PC가 저는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요. 예상보다 나올 수,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유가 올라간 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상 3.1 예상합니다. 3.1 예상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만약에 맞추면 뭐 환호할 겁니다. 금요일날 환호할 거예요.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금요일만 가면 장이 조금 분위기가 좋아져요. 이거 목요일날 발표하니까 금요일날 영향을 주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것들 보면은 뭐 딱히 뭐 그런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미국 이제 요때가 이제 월 초기 때문에 금요일이 월 초기 때문에 미국의 각종 ISM 제조업, 중국 차이시 PMI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가 중국 PMI 같은 경우, 차이신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영향을 장중에 줄 것 같아요. 장중에 줄 것 같아서 뭐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차이신 제조업 PMI는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질 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요건 저는 예상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여기 동결로 예상했나 보네요. 동결로 예상했는데 여기서 이 자료 뽑은 곳에서 하는 건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탈중국 하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맛봐주면 분명히 영향은 있는데 예전만큼의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끌고 가면서 저는 중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더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 주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